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한쪽에서는 누가 당을 이끌 것인가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의 대표 체제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여야 각 당 상황 살펴보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현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또 통일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의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 노출됐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건 부처 간의 엇박자가 아니라 활발한 논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호남권 투자에 대한 점검 회의가 2차로 열렸었죠. 이 대통령이 그런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라는 걸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그 이상으로 내줄 것을 강조했고 주문했는데, 자, 이를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인허가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근데 전 의원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법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끔 이른바 전격전을 치르겠다고 한 상황인데,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 제도, 이거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좀 예외로 둘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지휘할 문제가 아니다.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안은 왜 더 속도를 내고 추진을 하고 예외를 두고 이러기보다는 좀 수기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이 수기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노동계도 우리도 열어달라 이런 논쟁으로 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동정책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상호 협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서도 우리도 열어달라 저기도 열어달라라는, 그러니까 혼란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논의를 정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52시간 노동시간의 예외적 적용은 갑작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노동시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52시간 이상 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뛰고 있는데 우리는 52시간에 묶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호남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새로 공장이 지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논쟁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늘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시장만 여는 건 좋은데 반도체 시장 열어놓으면 다른 시장은 열어달라고 안 하겠느냐. 이거는 전체 노동시장, 전체 노동시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반대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실제로 그 노동계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주 52시간 제도를 예로 들었는데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께서 그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안 되겠다, 그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거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이거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또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거죠. 강요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돼요. 주 52시간이 논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강요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 우 의원은 이 부분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책임 회피하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죠.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건
국회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국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안에서 직접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런 요구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예. 너무 강하게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거를 완공하겠다라고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것도 뭐 15년씩 걸린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뭐 수자원 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댐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물이 필요하니까 댐 뭐 어떻게 좀 활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기업이 이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근로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이제 먼저 자기가 나서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차마 자기 입으로 기존에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뒤집을 수 없으니까 네. 마치 장관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좀 약간 이런 뭐 정치적 견해에 이렇게 뒤집는 번복하는 걸 조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뭐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강요들이 싸워야 그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말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대변하는 집단을 위해서 싸워줘야 현장에서 혼란이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은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여기에서 정책 결정이 올바르게 날 것이고 그 결정으로 사회 혼란을 안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강요들이 싸우지 않고 현장에서 싸워라, 현장에서 본인들의 주장만 납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노동자는 해고할 거야라고 나올 것이고 노동자는 내일 내팽개치고 지금 그 싸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싸우게 있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 논쟁은 강요들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회 시스템 전반을 만들기 위한 저는 필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로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수적인 생각이건 진보적인 생각이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넣어서 절차에 결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왜 맨날 싸우냐는 얘기도 하는데 실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공직자를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사회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맥락을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근데 그렇기 지금 때문에 우 의원께서 사회 혼란을 없애야 말씀하신 된다는 부분에서 얘기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런 게 있네요. 어쨌든 이게 행정부다 보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정부 실무자가 아니라 부처 수장들인 장관들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일선에 갔을 때 그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정부 부처 장관이 저렇게 한 현안을 두고 대립되면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예.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의 수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의 생각이 다 다르고 네. 실제 반도체 경쟁력, 세계 경쟁력을 보면 52시간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52시간 예외 논쟁으로만 결정을 해버리면 실제로 노동시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일선에 있는 노동시장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쟁만큼은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 논쟁이 되는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오늘 국무회의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누더기 만들었다,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자, 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 입법 예고 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그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법 과정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반대로 또 세제 개편안이 먼저 나와서 여기에 수정 보완이 가면 세금이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울 거란 얘기도 있고요. 우 의원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은 예.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부분은 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를 해외 계좌에 했을 경우에도 해외 펀드나 해외 ETF 같은 거에 했을 때도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여러 부분의 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예. 세금 문제에서 더 큰 문제는 아주 큰 맥락에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 아주 크게 냈던 이런 자산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면 돈은 풀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너무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취해온 전략이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널뛰기를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오히려 폭등시키다 보니까 선거 이후에는 다시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차마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그 풀린 유동자금들은 전부 다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그냥 세금을 부과하겠다, 어떻게 대출을 조이겠다 이런 류의 시그널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세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사실 이거 부동산 어차피 못 잡게 되는 거다라는 오히려 시그널로 줄 가능성이 높고 더더욱이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 매각하는 시도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먼저 자기 집을 먼저 팔고 ETF 계좌를 만들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먼저 국민들께 신호를 주려고 했던 시도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굳이 매도인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는 꼼수를 부리게 예. 되면서 국민들에게 주려는 신호가 실패해 버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도 많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세금 정책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좀 대전제까지 흔들릴 정도의 수정은 좀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혼란을 줄 정도의 수정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고 수정 가능한 범위 자체는 미리 공개해서 선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저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IS의 계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정말로 여러 가지 병폐들로 남을 수 있는 정도만 수정하고 존치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실제 사회 혼란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국회에서 세제와 관련된 입법을 할 때 국회의원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리인이고 그분들의 이 명령을 받아온 심부름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폭 수정이 가능한 세제 개편은 아니고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관한테 그런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게 뭐 어떤 걸까? 정치적 반발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감수하라 이런 뜻인가요? 혼날 거는 혼나야죠. 예.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을 했던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세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라는 말로 저는 읽었습니다. 의원님은 무조건 기어다니시라는 발언으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것도 책임 회피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보이는 뭐 국무회의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 막상 자기가 책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정부 질의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한번 나와서 국회의 질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부터 먼저 이렇게 더 낮은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나눈 이 내용들 국회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용기 의원도 거기에 참석했다가 지금 잠깐 짬을 내셨는데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 의도와 좀 편차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또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 내지는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득구 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의 그 질의응답 과정을 좀 보셨는데 전 의원님 사실 지금 이 질의 내용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지적했던 문제 그리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을 강 의원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또 요구하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부안의 어떤 보완 또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 예.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본인의 지역에 닥친 일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정부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안에서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맹점들이 속속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방치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럿 모여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도 이렇게 수차례 열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보완책들을 찾아야 되고 네. 세제를 결국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 이
바로잡아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두구 의원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면서 네. 안양 동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있는 안양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는 장관께 질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다. 단 한 명의 국민의 의견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강 의원의 좀 지적을 좀 보셨고 국토부 장관의 답변도 들으셨지만은 이런 개선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질의를 하는 부분들 지역구를 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어요. 뭐 그런 측면이 네. 있겠죠.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원래 가장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필요성은 많이 인정이 돼 왔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자산을 가진 분들이 조금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결단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적도록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아쉬운 대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정말로 살지 않으면서 일부러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이라든지 해외 유학의 이유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살면 팔고 나가라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두구 의원께서도 저런 의견을 밝히신 것 같고요.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제 개편안 재검토 공식화 내용이 좀 나오자 야당에서 이런 또 비판을 또 내놨습니다.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습니까?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입니까? 보안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전용기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쪽에 또 관여를 하셨어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셨고 또 국조특위도 하셨고 또 국토위도 하시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제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개선책을 좀 내놓는 상황인데 왜 이 보안수사권은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의 반항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본인이 행사했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검찰의 결국에는 그 반발들이 이 수사권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반발들이 있었고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회를 해체시켰듯이 권력기관 개혁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검찰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과거 군부 정권을 오면서 우리는 경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수사권은 권력기관의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수사권의 폐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근데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구태워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 보안수사권은 지금 검찰에서 유능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이동해서도 보안수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지만 검사에 의한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사안은 권력기관이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일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도 열리고 모레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또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좀 짐작하시는지요? 일단은 부동산 폭등이 지금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제공했기 때문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기존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 늘 그 정권이 연장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가장 기민하게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있을 큰 선거까지도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 조금 더 하면 사실 지금이 어려운 개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이 이제 내년에 선거가 없죠. 주요한 선거가 현재 없습니다.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고 대선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운 개혁을 하기 그나마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혁은 일정 부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꼭 부동산 개혁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이런 지금 결정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좋아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밖에 없고 가해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선거가 없는 시기를 틈타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수사기관을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각 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지금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모여있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1.48%포인트로 정청래 후보에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에는 또 여론조사도 30%가 반영이 되죠.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후보가 6.5%, 정청래 35.2, 진민석 46.8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과 서울로도 범위를 좀 좁혀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먼저 호남은 정청래 28.2, 김민석 57.7, 그리고 서울은 정청래 34.5, 김민석 3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자체 조사고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실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의원님,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심장부인 이 호남 여론조사에서 지금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의 여론조사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저는 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호남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과거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와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과반 이상을 석권했던 곳이 호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하나 호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가지고 있는 게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기지 않는 한 아무래도 호남의 민심을 다시 돌리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좀 가미되지 않았을까. 정청래 후보는 그 리스크를 하루빨리 뒤집는 데에 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던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도 이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반드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궁금해요. 꼭 이 여론조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기본적으로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 읽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놨다. 그것은 이미 표를 나중에 우리 개표 결과를 통해서 보면 가장 확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지금 당선권인 5위에 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1위부터 4위까지 이른바 친명, 친청 이 후보분들이 지금은 현재까지는 2대2 구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자리 5위 싸움을 놓고 김용 후보 그리고 이성윤 후보가 경쟁을 치열하고 있는데 그 표차가 3,200여 표 차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1% 남짓인데
당대표보다 오히려 이 최고위원 선거가 더 복잡한 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더 복잡한 판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로만 놓고 봤을 때도 김민석 후보 측이 조금 더 높은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김용, 이성윤 이 후보들이 지금 친김민석이냐, 친정청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저 표차가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표심을 나타낸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청대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반으로 누구 딱 정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하세요? 실제 호남의 표심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남에서 과반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위기는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이루어지는 투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나눠볼게요.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책임당원분들이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앞서 그 장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이 넘는 전체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반론은 일단 일리가 있는 반론인지 좀 궁금하네요. 2만 명이 자기들 의사만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2만 명이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2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너무 그렇게 뭐 작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당원들로부터 지금 지지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돌이켜볼 만한 숫자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표의 사퇴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런 당원 당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니겠죠. 특히나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그 권위로 지금 이렇게 대표직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사실 없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신임한다라가 더 많이 나온다면요?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대표의 권위가 일정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어떻게 권위를 얻기보다는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예. 원래도 원래 지도부는 예. 주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주요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당을 이끌겠다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전당대회에서 먼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평가는 그 선거로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다음번 우리 지도부는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걸 다시 자기들의 생각을 먼저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당선이 되어서 그 약속대로 다음 선거를 이끄는 것 그게 사실은 정당 지도부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방선거가 끝났으면 이제는 사실상 우리 지도부의 임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시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를 어떻게 이끌 건지 여러 후보들이 자기의 비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방식으로 총선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절차를 생략해버렸거든요. 그 절차를 생략했고 기계적으로 우리 지도부의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냥 뭐 지도부 임기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 어떻게 지금 선출직 뭐 의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뭐 조직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당을 어떤 부분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조강특위로 당 개혁과 뭐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모습 보이는 게 먼저다.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먼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정당성이 생각합니다.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그
야당의 중진 의원이었던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요새 좀 주목이 된다고 해요. 지금 정치를 좀 재개하는 건가 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된다고 하는데 일단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도 만났고 또 과거에 친윤계로 불렸던 의원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큰 죄악은 배신이다 하면서 또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지적을 또 했는데 유 의원의 이런 움직임들 봤을 때 상대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이 입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를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과 한동훈 의원 등이 지금 그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방하고 있고 전륜을 선언하신 정치인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아무래도 그 자리를 석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설 자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나오신 거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공백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메우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범보수 진영 사람들과 다 같이 손을 잡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시사한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좀 동의하시는지 유승민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싶어요. 저는 당연히 뭐 지금 보수 세력이 모두 다 손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참 인간적인 이런 의리라든지 신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신자론이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을 조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계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